안녕하십니까. 시사공방에서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안지영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시사공방에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를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현안은 물론 보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박한석 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새롭게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게 되었는데요. 각자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이광희입니다. CJB의 시사 프로그램이 오랜만에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북 지역의 정치, 경제, 시사, 문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심도 깊고 알차게 시청자들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한석 대변인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CJB 시사공방에 첫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맡고 있었고요. 앞으로 이광희 의원님과 정말 청주뿐만 아니라 충북에 있는 그 시사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께 정말로 제대로 파이팅 있게 싸워서 정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청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사회활동가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 등을 벌이다가 4명 중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현재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이제 소위 간첩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의원님 먼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일단 지역사회를 뒤흔든 그 간첩단 사건이 청주에서 또 충북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모든 도민들이 아마 깜짝 놀랐는데 그게 청주에서 나왔는데 전국 뉴스로 나온 그래서 국정원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터트린 그런 사건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오늘 좀 뜯어보겠습니다만 뭐 하고 싶은 얘기들도 시민들도 많으실 테고 특히 이분들의 활동을 그래도 멀리서라도 좀 지켜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뭐 기자들일수록 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는 그런 사건이어서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경종을 울리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뜯어봐야 될 이런 사건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박한석 대변인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간첩이란 말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 우리 보수당에서는 간첩단 사건 같은 것들을 갖다 나올 때는 조작 사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에서 오랜만에 간첩단 사건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많이 들고요. 특히나 아까 이광희 의원님께 얘기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에서 그런 사건이 또 퍼졌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이 파장력 자체가 어디까지 갈지가 저도 의문이고 특히나 청주 지역사회 우리 충북 도민들께서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알아보면요. 수사 대상은 4명이고 네. 4명 중에서 3명이 구속이 됐고 1명은 어저께인가요? 요 최근에 네네네. 또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 굉장히 간첩단 사건으로 크게 터뜨렸는데 결과를 보니까 약간 좀 작아지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였고 다만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기 전투기 도입을 반대를 하는 시위를 벌였다거나 그런 노동계와 청년단체 혹은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 60여 명 정도를 포섭 대상으로 삼았다 이런 점이 현재 발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4명의 활동에 관해서 지금 알려진 것은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가 있고요. 그리고 정관계, 노동계 등 인사 60여 명을 포섭 대상으로 삼아서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 대변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밝혀진 그런 어떤 사건의 미미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20여 년 동안 그 첩보당국에 접수가 돼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꾸준히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그 교류도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파장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도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특히나 여러 조직들 또 뭐 그 구속되신 분에서는 간호 조직 그리고 또 보육 조직에서도 그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이 기사들에다 또 나와 있고요. 특히나 그 요번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그 평화 프로세스 그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현 국정원에서 터뜨렸다는 점에서도 좀 의아하고요. 또 이런 점에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그 의구심들이 많이 또 드러난다고 또 뭐 언론사에서 또 많이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 네. 문제를 놓고 보면 그 보수적인 그동안 이제 이런 그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던 그런 보수적인 정치계의 인사들 말씀하시는 거나 혹은 보수적인 언론 매체의 보도를 보면 마치 또 큰일이 터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작 지역사회는 조용해요. 왜 그러냐면 이 것 자체가 네네. 좀 여러 가지 그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좀 많아서 네네. 마치 그 태산명동 서일필 같은 이런 그 뭐 느낌 이렇게 저는 사실은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간첩단 사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발표된 것만 봐도 2017년 그다음에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북공작원과 간첩단이 주요 접선을 했다고도 하고 돈도 한 2만 네네. 달러 정도 받았다고도 하고 이런 어쨌든 간첩단 사건인데 지금 시대에 이런 간첩단 사건의 활동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 사실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아까도 기간을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이번에 그 아무래도 구속시켰다라는 거는 명확한 그 첩보 활동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USB 부분, 그 증거분을 나왔다는 부분들, 또 공작금을 갖다가 수령했다는 부분들, 그 두 가지 사항 때문에 그 구속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몇 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활동들도 꾸준하게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증거는 그 북한과 같이 그 문화교류국 산하에 있는 그런 첩보국과 교류를 갖다 중국에서 했다는 점들이 그것들이 좀 긴장이 되는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파급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그 뉴스를 봐서 바로 또 연락이 왔고요. 또 해외에 나갈수록 더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 그 지역 언론보다는 중앙에 있는 언론들이 먼저 다뤘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네, 그 증거 관련해서 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5월 말쯤에 수사 대상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USB를 확보했고 이 USB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지령을 확인했다. 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의 활동 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대변인님 말씀대로 일단 증거는 어느 정도 있어서 이런 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증거에 따라서 뭐 지령에 따라 활동을 했다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일단 겁니까? 명백하게 증거물들 나왔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 또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정말 어떤 정도까지 이제 파급 효과가 갔는지는 그 이후에 이제 나올 부분인데 그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이 그 시민사회단체나 특히나 또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의원들 또 어떤 언론에 보면은 또 모 국회의원 그 사무실까지 방문해가지고 또 면담까지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결과는 지금에서 밝혀졌지만 모르고 그분들도 모르고 만나셨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뭐 세뇌교육이 안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그 북한의 이로운 정권의 이로운 그런 그 정책들은 분명히 같이 부지불식간에 교류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지금 나온 증거 관련해서는 의원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아, 저도 뭐 증거가 나왔다고 하고 공식적인 그 수사기관의 발표니까 그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생계를 그 뭐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던 걸로 알고 있었고 또 각 단체나 이런 데서도 그 3천 원이 없어서 자기들이 고발해가지고 법정 공방을 벌인 그 노동단체에서 3천 원이 없어서 뭐 그 제명을 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아니 나온 증거들을 보면 간첩이 맞습니다만 도대체 뭐를 하려고 했던 건지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고 그 지금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그것도 지역에 있는 어떤 뭐 정치인들 그 진보당에 또 들어갔다가 또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탈당 권유를 받기도 하고 뭐 제명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수사기관의 그 말씀으로는 증거가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공작금을 받았고 이런 거는 사실인 듯합니다. 그래서 간첩 사건이면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드는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서 다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얘기하셨던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기사에 보면은 그 대선 후보들의 연관성 여부도 기사에 실린 게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구속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안철수 싱크탱크의 정책위원으로서 또 활동하셨다고 하고요. 특히나 또 2017년도 그 문재인 그 지지선을 하면서 노동특보라는 임명장을 또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또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의 어떤 연관성뿐만이 아니라 그 정말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지불식간에 모든 조직에 또 영향을 갖다가 미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들이 이제 2014년에 안철수 측에서 그리고 2017년에는 지금 문재인 지지선언 노동특보관으로 활동을 했다고 해서 좀 대선 후보들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박 대변인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뭐 정당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재인 그 대선 후보 때 그 특보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 관계자분들이 얘기하시기에는 그 당시에 아시지 않습니까? 특보 임명장이라는 게 좀 남발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좀 무마를 시키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대선 후보 캠프에 어떤 그 특정한 그런 그 직책을 가지고 가서 뭐 중앙에서 활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임명장을 하나를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나 뭐 무슨 정당이나 이런 데 참여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죠. 이랬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뭐 그 정보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역에서도 그걸 굳이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작이 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문재인 캠프의 노동특보로 뭐 경력이 있으면 계속 지지를 했거나 뭐가 됐거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선거 후에 문재인 그 퇴진 투쟁을 벌여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 광고를 낸다고 광고를 냈는데 광고비가 모금이 되지 않아서 광고도 못했을 뿐더러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상태거나 뭐 안철수 뭐 후보에 뭐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행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참 없는 간첩단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어쨌든 그 정보기관의 표현대로라면 공작금도 받았고 또 북한 그 어떤 공작원과 만난 적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그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벌써 이분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오래전에도 무슨 그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로 막 이렇게 지역사회에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한동안 돌기도 하고 그런 적이 한 20년쯤 돼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계속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터져 나왔는데 그 20년 전에도 6명이었고 지금도 6명이에요. 한 명도 더 공작원들을 늘리지를 못한 조직원들을 늘리지 못한 이런 그 약간 좀 능력 없는 무능력한 간첩
뭐 이렇게 얘기하면 김수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영화에서 나오는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제 한편으로는 경각심과 한편으로는 의구심과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하는 이런 허탈감과 이런 게 한꺼번에 드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광 의원님, 스파이라는 간첩이라는 부분이 자기 밑에 산하의 조직을 갖다 늘려간다고 간첩단의 역할을 갖다 했다 안 했다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나 스텔스기 도입 부분에 있어서 뭐 1인 시위를 하였다 하지만 거기에 또 찬성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청주공항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보수층들이 또 그 당시에 동참을 갖다가 또 나름대로 의견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떤 그들의 목표를 갖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수건 지부간에 퍼뜨린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의를 갖다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활동도 뭐 1인 시위가 대부분이고 건물의 현수막 정도 했다고 하는데 또 이제 청주공항의 발전을 위해서 보수층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측면들도 있다고 하시니 예, 어쨌든 좀 네. 예.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점이 이게 한 20년 동안 계속 왔었던 간첩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정보기관의 시점과 타이밍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언제쯤 잡아들이고 언제쯤 폭로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필이면 그 전후해가지고 PD수첩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와 부당거래를 했다는 MBC PD수첩의 어떤 국정원의 대한 문제 제기가 터져요. 근데 그것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면 국정원은 당장 이거 그만두셔야 하는 거예요. 잡아드릴 것은 공작이 되기 전에 얼른 알았으면 잡아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자기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걸로 대체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은 하면 안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한 2000년도부터 좀 간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20년간을 지켜와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지금 구속도 되고 지금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은 지금 시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다. 좀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럼 이제서야 이런 것을 만약에 밝힌 거라고 한다면은 좀 그런 이유는 어떤 것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국가정보원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내부의 어떤 정치 자료에 대한 수집이나 또 사찰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해서 내년인가부터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어쨌든 좀 힘을 보여주려고 아직도 여전히 간첩들은 남아있다는 힘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듯한 느낌을 사실은 좀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거면 지금 20년 동안 지켜봤었던 간첩단 빨리 다 까고 다 잡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MBC PD수첩에서 국정원이 어쨌든 일본의 극우들에게 돈을 대면서 뭐 도왔다. 또 우리 어떤 일본에 대한 반대 운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계속 보고를 해왔다. 이런 것이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자꾸 연동시켜서 물타기하고 이거는 정치 공작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보기관이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죠. 국민들에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 대변인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이 시기적인 부분에 네, 이광 의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로 민주화 운동을 갖다 했던 주체 세력,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시기적 그런 시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언론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모 후보를 갖다가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루머까지 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가시지는 않죠. 그래도 언론에서 또 봤기 때문에 말씀을 또 드렸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북의 이로운 정책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국정원도 이제 바꿔지는 게 대공수사보다는 어떤 산업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시점에서 대공수사 부분을 터뜨렸냐 하면은 그 속에서 분명히 정보라는 것들이
그 국가 체제를 위한 그런 그 교육화 그리고 또 세력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보들이 그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벌어지는 소소한 산업적인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 부분들이 정말 무지불식간에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경유해서 북한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국가 안보의식이 그 조금 더 낮아지면서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되는 면이 또 시선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시기적인 논란과 함께 사실 이런 어떤 의문을 이제 가지게 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평소에 이제 이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보이기도 했고 또 특별히 유의미한 활동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수사기관하고 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안보 의식을 고취하자는 것은 이건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건 안보 의식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어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정보기관들이 간첩 조작 사건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조작 그 간첩 누명을 씌웠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번 발표와 관련돼서는 이분들의 어떤 간첩질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아니라고 주장할 만한 주장이 별로 없어요. 그럼 간첩 활동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간첩 활동은 분명한데 그 활동의 폭이나 영역이나 이런 게 위해가 될 정도의 느낌이 잘 안 들면서 오는 그런 이제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보기관이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좀 달라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이 최근 사이에 세계 6위까지 올라가고 거의 국산 무기가 이렇게 그 계속 뭐 재생산되고 생산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죠. 그럴수록 그 정보기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보를 지키고 또 다른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해서 우리를 좀 상승시키는 이런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즈음에 나오는 이런 약간 그 뭐랄까 뭐 어쨌든 간첩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얘기가 됐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암담하긴 합니다. 이거 뭐 예. 네, 그 산업 스파이 말씀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네, 너무 주제가 넓어지나요? 네, 참 네. 너무 박 대변인께서는 네. 이런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조금 의미가 없는 활동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까 발언을 딱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활동 결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예, 저도 특히나 동의합니다. 또 그 부분은. 현 정권에서 이 간첩단이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간첩단 사건이 하기도 조금 좀 민구스럽는 그런 뭐 충북 자주 동지회 결성 그런 조직이라고 하는데 조직 결성이라고 보면 사람이 확대가 돼야 되고 수적인 것도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북한과 어느 시점에 접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이 사회에서 그 진보 활동을 또 하면서 또 모 지역에서 또 선거도 당선은 안 됐지만 나왔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정말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요즘 시대에는 약간 소위 이제 간첩이 있냐 요즘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사실 우리 지역 사회에 가진 정치색이 조금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시각 차이와 좀 의문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각적인 부분도 있고 수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청주지검에서 지금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실제로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추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1년 이상 장기화가 되면서 피해 계층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제도가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일단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핀셋 지원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줄 것인지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이미 풀었던 상태고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적게 풀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나라죠. 그리고 그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이런 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출이 되고 경제가 그나마 이 정도 그 코로나 시국에도 왔었다는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 하면 중소상공인들의 피와 땀과 헌신과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잘 대응을 해주시고 했었던 측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내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때 대한 고민들은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 그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80%만 주자, 뭐 전체 다 주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고 심지어는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 민주당 정권의 그 경제부총리예요. 이분이 끝까지 반대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홍남기의 승리다 이런 정도로 할 정도로 88%까지만 지급을 하게 됐는데 전 개인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박 대변인님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이런 의견이신가요? 재난지원금에 앞서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셨잖아요. 뭐 아까 간첩단 사건도 그렇고요. 현 정부가 왜 지금 그 현 정부에 있는 그 공무원분들이 항상 이렇게 엇박자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구스럽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재난지원금 효과는 그 1차 때 분명히 저는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보편적 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그 위기를 갖다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게 그 코로나가 처음에는 그 빨리 종식될 줄 알고 정말 그 국민들의 어떤 위대한 그 방역 의식으로 그 정부에서 지침 대로 참고 또 거의 뭐 락다운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서 참았는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피로감들이 누적돼서 재난지원금을 몇 차에 걸쳐서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 기준 자체에 대해서 또 불투명하고 거기에 또 실망하는 국민들이 어떤 재난지원금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저 또한 지금에서는 의구스럽습니다. 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이제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언급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시기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급 시기가 이제 9월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차 재난지원금을 이 시기에 지급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어쨌든 예산을 푸는 문제니까요. 당연히 이제 시기 문제 가지고 얘기를 나오는데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늦어져서 대통령 선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됐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재난지원금을 풀을 경우 또 코로나가 더 증폭되면 어떡하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1차 때 성공한 사례가 5차 때 이렇게 본편적으로 지급을 했을 때도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물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건 여야가 합의해서 이 5차 지원금, 그러니까 1차 때도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5차까지 오면서는 이번만큼 이렇게 합의가 빨리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이 적정하다. 이보다 더 늦어지면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들고요. 그리고 그 시기 문제 말고 그 이제 어떻게 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보편적으로 88%의 지급도 하지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 소상공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어떤 소상공인 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초순 이전에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소상공인 지원법이 되고 나면 다음에 다시 그 지원하기로 하는 이런 거라든가 혹은 또 어떤 경영위기 업종의 어떤 소기업이나 이런 17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지원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분배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이 의원님은 일단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뒤에 지급을 하는 것보다 이제 지금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의견이시라는 건데 박 대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 지원 시기하고 아까 같이 또 뭐 선별 어떻게 그 지급을 할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이제 지원 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석 전에 명절 전에 줘야 되는 부분하고 작년에 그 기억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 그 추석 선거 앞두고 설날이죠. 설이죠. 설 앞두고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설 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효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12조 원가량을 갖다 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다음에 지금 됐지만 그래도 그 총선에 영향은 분명히 미쳤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저는 나름대로 그 포퓰리즘적인 어떤 그런 그 시기가 또 맞물려서 그때 좀 풀지 않았나는 생각을 좀 집으면서 특히나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로감 때문에 얼마를 지원하던 어떻게 지원하던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지원을 갖다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기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만 정치적으로만 보면 보편 지급을 하고 나서 총선 때 사실은 이득을 본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지급을 했었던 그때는 이제 선별 지급이었었는데 이 선별 지급하고 나서 오히려 서울, 부산 완전히 깨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 그나마 좀 그런 논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여야가 합의를 했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시기적인 논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시기적인 부분보다도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 대상이 일단은 전 국민의 하위 88% 소득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과 대상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좀 들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의힘 보수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보수당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념적인 부분들은 선별적 지원이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 지금의 코로나19 그 사태를 볼 때는 정말로 그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그 선별하는 기준 뭐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선별하는 데 있어서 그 IT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기준이 분명히 쉽게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기준에서 불투명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런 코로나19에도 그 대기업들이나 어떤 그 코로나19로 인한 또 잘 되는 부분들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돈이 쏠리는 현상들. 하지만 거기에 소외받는 정말로 아까 했지만 소상공인들한테 정말로 제대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보전해 주느냐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의 기준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좀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별 지급이냐 뭐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디가 제일 위험한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처음에는 주춤을 하긴 했으나 지금 수출과 관련된 품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호황에 가까울 정도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필이면 이때 기생충도 성공하고 뭐 BTS도 성공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느끼는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원래는 전체 수출의 24%, 23%를 차지하던 불과 몇 년 전과 다르게 반도체가 17% 정도로 낮춰지고 다른 중소기업 업체들의 수출 품목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제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그 나가지 못하게 하고 4인밖에 식당을 지금은 이제 2인밖에 못 나가죠. 그 못 먹죠. 6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내수 쪽의 중소 영세업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분들에게 1차 빼고 2차, 3차, 4차를 줘보니 정말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접근으로 접근을 하자. 전 국민에게 지난번에 1차 때 한번 줘봤더니 내수 경제가 좀 살더라, 돌아가더라, 돈이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다는 측면들을 가지고 봐야지 이게 선별이냐 뭐 이 논쟁은 이미 1차 때 다 돼서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저 보니까 내수가 조금 살더라.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을 좀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적극 동의를 하고요. 딴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그 시기적인 부분하고 선별적인 부분에서 또 논쟁이 되는 게 마침 또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분명히 지금 후보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다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보시려고 그러시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사 공방이 뭡니까?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한번 말씀 좀 여쭙고 하는데 이관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경기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충북에 사는 입장으로 해서 조금은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왔는데요. 충북에도 전원 지급해달라고 제가 몸담고 있는 기본소득 국민동 본부 차원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위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현수막 걸고 뭐 언론사들 대상으로 하는 보도 자료를 내고 홍보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충북도는 그래도 안 줘요. 그리고 충북도는 계속 무슨 지급해달라고 그러면 지급을 안 해줘. 계속 선별 지급이고 핀셋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충북형 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줬는지 안 줬는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미비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 차원의 문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제천이나 또 옥천이나 이런 데도 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이 돈다고 굉장히 저희 장모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제천에 이렇게 돈 쓸 일이 생겼다고 오라고 밥 산다고 그러셔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를 삼는 문제는 왜 경기도에서만 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가 주고 나서 다른 지역도 주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네. 기초지자체든 광역지자체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을 왜 경기도는 주는데 다른 데는 안 줘? 경기도는 도지사가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또 다른 개념으로 왜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권이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되죠? 저는 반대로 봅니다. 자치가 펄펄이 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88%까지 국가가 지원을 하고 12%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혹은 우리 시에서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판단하는 게 그게 무슨 커다란 일이라고 그렇게 막 논쟁화 시키는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당의 다른 쪽 지지하시는 쪽의 입장을 자꾸 대변하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뭐죠? 아직 결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로 나머지 이제 받지 못하는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지역적인 차별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은 이제 지자체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뭐 문제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박 대변인님은 어떠신가요? 이강희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모 후보의 그 캠프에 어떤 의견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방자치 권한이 있는데요. 글쎄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과연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경제활동 부분들이 과연 중앙정부에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지역별로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경기도가 그 지방세가 늘었다는 부분들은 부동산의 가치가 늘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공장들이 잘 돌아가고 또 대기업들이 거기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수가 확보됐는데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선심성으로 원래 그분들의 이념 자체가 가진 자분들을 좀 이렇게 더 걷어서 없는 자분들이 더 나눠주는 그런 이념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걷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안 하시면서, 그러니까 걷어 있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너무 선심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수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초과세수만 4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사실은 충분히 이번에 나간 것도 31조 5천억 정도거든요.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념차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든 그게 무슨 행정부와 뭐 의회 간의 권력 다툼이 어떤 다툼이든 이걸 떠나서 어쨌든 88%만 주게 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유분이 12%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자율적이고 자체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말고 나머지 준 지역들은 포퓰리즘적이라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만 준다고 하면 나머지 지역들은 뭐죠? 그 경북에도 주는 지역 많아요. 거기는 경북은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지역으로 갈수록 12% 안에 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2% 안에 드는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고 충북에는 불과 얼마 안 돼요. 비용으로 따지면 더 적어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결정하지 못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문제 점으로 지적을 해야지 이거를 자꾸 전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좀 글쎄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아까 분명히 충북 내에서도 거기도 지방자치 단체가 나눠져 있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천 얘기도 하셨고요. 분명히 그 예산이란 부분들이 그 인구 대비해서 풍족한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경기도라는 한 일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를 갖다 지금 그 도지사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경북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어디 군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인 기본소득 부분을 갖다가 연계시키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선거운동과 연관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재난지원금하고 다르죠. 예. 기본소득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근데 국민들한테 느끼기에는 비슷하게끔 그리고 하는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당도 있고요. 네네네. 예,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 그리고 진보 정당들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식 기본소득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김부겸 총리도 기본소득과 관련된 책까지 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굳이 어느 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 것이냐고 자꾸 이렇게 몰아가면 마치 그분을 위한 기본소득처럼 들려서 저는 그거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들리시나 봐요. 네, 그렇게 들립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88%에게 지급을 하는 부분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88%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또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불평등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논란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재난지원금의 실제 성격과는 좀 다르게 약간 어떤 그런 소득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금원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소득 기준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게 그건데요.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가는 게 건강보험료 합산액의 하위 88%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 하위 88%라고 소득 하위 88%라고 얘기를 하죠? 소득 상위 12%에게 지급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자들한테는 안 줘야 된다고. 근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부자들이 세금 많이 냈으니까 부자들한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위 88%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을 하위 소득자 취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뜩지가 않아요. 일단 표현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25만 원씩 지급되는 80%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건강보험료 합산은 6월달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 나누는 비용 들어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건강보험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를 안 주는 부분이 좀 불평등할 수 있다. 좀 이런 의견이 있으신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실제로 그 산출하기 위한 네네, 비용이 많이 들 것 그렇습니다. 같다. 박 대변인님은 어떠십니까? 네, 그런 점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그 의료보험 그 액수로 나눴을 때는 분명히 아까도 그 자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녹아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실적으로 그 월급 노동자분들 그런 부분들이 상위 12%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소득자 여러 가지 그 다른 부를 통한 그런 부분들한테 간단한 부분에서 그 약간의 차별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 기준점을 잡는 것들이 좀 처음부터 그 세팅이 좀 출발부터 좀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검토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재난지원금의 사용처에 관해서 이제 정부는 이번에도 대형마트와 이제 백화점은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통업계도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 지원금을 받아도 대형마트에서나 백화점에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용처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기준 자체가 그 어떤 대기업 그 부분보다는 중소상인들을 좀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사용처를 갖다가 구분을 줬는데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재래시장 논쟁, 대형마트 논쟁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좀 폭넓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소비 진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정말로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특히나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게끔 기준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과 경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으로 돈이건 인력이건 다 집중이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집중되는 빨대 효과를 보이는 게 지역에서 아무리 돈을 대형마트에 가서 써도 그게 전부 수도권으로 간다는 거죠. 중앙 집중화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개개인에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어디 갔나 봤더니 다 은행에 저금을 하고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돌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 그러니까 은행만 살찌우는 그런 일이 결과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1차 지원금이 그 지역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만 쓰게 함으로써 어떤
산업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대형마트를 제외한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제 1차부터 제외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5차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4번에 걸친 재난지원금은 이제 제외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하는 것이 좀 맞냐,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어떠실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제조업과 또 특히나 이 대형 마트나 또 백화점, 그 유명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일정 정도의 부가세나 이런 그 지방세 확대를 위해서는 그 일반 그 제조기업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소비 진작 차원이나 지방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꼭 대형마트를 갖다 제외를 갖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과연 지역 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을 갖다가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가라는 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에서 추가로 나머지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냥 제외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할 수 그리고 있다. 또 뭐 지역 화폐가 지금 많이 가입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쓰고자 하는 건 좀 필요한 그 소비자들이 용도에 많이 못 쓴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또 대형마트나 좀 집안에 가깝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제외되어 있으니까 그 빠른 소비 진작을 갖다가 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좀 그 걸림돌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전 지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함에 따라서 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지역격차 논란을 비롯해서 지금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조금 협의를 통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 논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4일 사이버 경보위기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는 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 문자 안내가 많기 때문에 스미싱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